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권영덕입니다. 오늘은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생활하며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이를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우리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통합교육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기도 하고 무작정 도와만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당연한가라 생각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의 존재를 익숙하게 여기게 되고 이 익숙함 속에서 서로의 장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 배려하고 노력하죠.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죠. 통합교육에서는 장애는 단순히 이해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해 가지는 불편함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며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합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위한 교육이 더 맞지만요. 일반 학교에는 종종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 특수학급의 친구들은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러한 장애를 우리는 발달장애라고 부르죠. 발달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 나이가 들어가며 생겨나는 성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달에도 평균치가 있고 이 평균치 범위를 정상범주라고 여깁니다. 이 범주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애를 붙여서 발달장애라고 명명합니다. 어쩌면 평균의 범주에 들지 못하면 장애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용어일 수 있으니 한 번쯤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각 나라마다 발달장애에 대한 분류와 범주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발달장애 범주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각각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자폐성 장애인은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어떠어떠한 제약을 받는 사람, 어떠어떠한 곤란한 사람, 어떠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마련 또는 시스템의 편의성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의와 특성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는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지능과 적응행동 기능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마다 개별적 행동 특성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며 개별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 비장애 상관없는 개개인의 성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모두 다 다르듯 말입니다. 흔히 특정 장애는 정해진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성일 뿐이지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의 정서적, 사회적 특징인데요. 지적장애인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사랑이나 독립적 삶,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에 대한 욕구 등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부족이 성공 경험의 부족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기회 부족 또는 실패의 연속으로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많은 성공과 칭찬, 격려의 경험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신체 건강상 특징으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적 기능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동일한 특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신체적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장애가 있으니 수명이 짧을 거야 또는 심장이 약할 것이다 라는 건 편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대 수명도 높아져서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는 40대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50대 프로그램, 60대 이상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지적장애의 지능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조음장애와 언어 발달의 지연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언어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응용 및 종합적 사고에는 약하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로 나타납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인정하고 그 능력 안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적장애는 지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특징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일에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 융통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동 특성은 모든 당사자가 조금씩 다르고 융통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력이 어려울 수 있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특징을 잘 파악하면 좋은 소통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의미 있는 관계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 왜 소통이 안 되지? 사회성이 왜 없을까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언어적 주고받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특징으로 보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정서적 사회적 특징 중 하나로 당사자가 동일 연령 집단보다 상위 연령 집단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풀이해보면 상위 연령, 그러니까 당사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소통할 때는 어른 되는 사람이 허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용에 있어서 더 유리하므로 사회적 관계가 더 잘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고 좀 더 호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상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능적 특징으로는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비형성이 나타나며 언어 발달 형성에도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방법으로 반향어를 사용한다로 표현됩니다. 음성언어, 말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반향어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데 본인의 의사소통 방법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잘 지켜보고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간혹 우리는 자폐는 천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동안 방영된 여러 드라마의 영향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을
서번트 신드롬이라 합니다. 이는 마치 장애를 극복한 것처럼 비추어지거나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서만 천재성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장애든 비장애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이는 것은 장애가 이유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행동적 특징으로는 고정행동, 상동행동 등의 행동적 특징을 보이고 익숙한 환경이나 일상적인 것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어려워한다가 있습니다. 상동행동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몸 흔들기, 그리고 손 흔들기, 박수치기, 발끝 걷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주로 무료하거나 어떤 감각적인 추구를 하거나 스스로 안정감을 찾기 위함 등의 이유로 상동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에 대해 알려주면 당사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라 불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일반 학급의 학생처럼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수학급에서는 주로 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물론 등하교 방법, 식사와 생활 예절, 몸단장, 씻기, 사람을 대하는 기술 등이죠. 그리고 특수학급의 정원은 4에서 7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일까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저마다 장애 정도와 능력의 차이가 커서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른 눈높이에서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학생의 능력과 한계를 미리 짐작해 교육하거나 대한다면 그 학생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학생의 기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함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배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한 학생은 원래 혼자서 버스를 타지 못했는데 제가 학부모님하고 함께 2년 동안 꾸준히 교육한 결과 스스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학생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 곳에 혼자서 갈 수 없어서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졸업 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다가 편의점에서 초코우유까지 사들고 와서 씩 웃고 바로 헬스장에 갔어요. 많이 컸죠? 하지만 장애라는 한계는 인정해야겠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꼭 무언가를 혼자서 해야만 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 볼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지하철 타는 게 어렵다면 지하철 탑승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를 부르면 됩니다. 스스로 돈 관리가 어렵다면 돈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혼자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요리해서 밥을 차려 먹는 게 어렵다면 반조리 식품을 먹거나 배달앱을 활용하면 되겠죠.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섣부르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특수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새로운 방법을 늘 찾아야 해요. 그 과정이 즐거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반의 학생 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이 어려워하는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봐준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알 테고 그런 상황에서 소통과 지원은 더 잘 될 테니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자를 떠나 좋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더 섬세하게 소통하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표현을 잘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무엇보다 존중해주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럼 지원자, 우리가 말하는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yes라고 말하고 함께 길을 찾는 창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결정을 통한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no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yes라고 말한 뒤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정을 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발달장애인에게 대학교육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질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이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는 차라리 발달장애인에게 대학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고 당사자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학을 가서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사자의 연령을 존중합니다. 언어 표현이나 생각이 미숙해 보일 수 있으나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성장 과정과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연령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 정도는 그들의 능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 명칭과 정도로 당사자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셋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의사결정 시 당사자의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을 지원하고 존중합니다. 넷째, 당사자의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노력합니다. 자신 있게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격려로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당사자 앞에서 행동이나 말을 주의합니다. 당사자가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혹 모르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됩니다. 나와 같은 존재이고 같은 감정, 같은 능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잘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 교육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효과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네, 첫째,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생활 연령에 맞게 대우합니다. 둘째, 필요시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이해를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가능한 당사자에게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예, 아니요 대답의 질문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사고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밥 먹을까요? 빵 먹을까요? 보다는 뭐 먹을까요?로 묻도록 합니다. 넷째, 당사자가 말한 것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활동 참여로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보는 어려움, 청각장애인은 듣는 어려움, 발달장애인은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는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은 목적이 있고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 사실과 정보, 행위를 전달합니다.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꼭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몸짓, 행동, 눈짓 등 오랜 관찰과 관심이 있다면 언어가 아닌 소통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작은 움직임의 의미까지 알고 반응한다면 당사자는 더 많은 소통을 위해 표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볼까요? 네, 첫 번째, 당사자의 의사소통 지원은 권리이며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신체적 장애인에게 휠체어가 필요하듯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기에 권리로서 지원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자가 적절히 관찰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족, 가까운 지인의 의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은 말하기를 넘어선 것으로 다양한 의미 있는 소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언어 표현의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하는 사람의 준비와 태도는 당사자의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영향을 줍니다. 당사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존중하는 목소리는 그들에게는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좋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그들의 모든 소통 방법을 존중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기본 원칙은 명확하게, 단순하게, 느리게 또는 빠르지 않게, 그리고 적절한 억양과 표정, 제스처, 시각적 지원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능력, 이해력, 경험에 맞는 문장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장의 반복은 이해를 확실하게 하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왔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나요? 를 먼저 묻고 답을 받은 후 무엇을 먹고 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이용합니다. 시각화 자료란 사진, 그림, 실제 물건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스케줄표, 달력, 활동 시간표도 포함됩니다. 시각화 자료는 상황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관용어나 요약된 표현은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새롭거나 어려운 단어는 항상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숨은 의미가 있는 관용어보다는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말합니다. 당신은 손이 크네요 보다는 당신은 씀씀이가 크네요 로 표현합니다. 청소를 하라는 의미의 방이 엉망입니다 보다는 방 청소를 하세요 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방이 엉망이네요, 방 청소를 하셔요는 더 좋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보다는 머리가 아픈가요? 다리가 아픈가요? 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먼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능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지 마, 돌아다니지 마 보다는 저거 해볼까? 우리 앉아서 하자처럼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해야 되는 행동과 상황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넷째, 사전에 하루 일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스케줄을 미리 제공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지시사항은 감정을 줄이고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해? 보다는 지금 작업장에 가야 할 시간이야 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질책하는 것, 위협하는 것을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달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5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해하기, 인내하고 기다리기, 경청하기, 평등한 관계 맺기, 실수할 권리 보장하기.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로서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장애가 있건 없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군가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과 존중,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